네, 어, 제가 우리 구자관 이사장님께서 이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아니, 거기 그 도산 아카데미는 다 그 도산에 대한 전문가들만 계신데,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요즘 젊은 회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젊은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도산에 대해서 접할 기회도 많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외람되게 도산 아카데미에 와서 도산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식사면을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굉장히 엄숙하고 경직된 분위기였는데 오늘 보니까 젊은 회원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사뭇 발랄하고 화기애애해서 환호성도 터지고 그래서 어, 더 아주 기분이 좋고 좋은 예감이 듭니다. 더군다나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이 갈림길에 서 있죠. 음, 뭐 국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다른 강연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사실 국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건 국제 정세의 큰 변화죠.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유럽이 아닙니다. 이럴 때 중국, 러시아, 북한 옆에 있는 우리 한국이 어떻게 서바이벌 해서 지금 해방 후 80년 동안 이뤄놓은 이 어마어마한 성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까 구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산 선생 같은 리더십이 참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우리 한국이 뭐 과학, 기술, 문화, 교육, 경제, 군사력 뭐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치적 리더십이 좀처럼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죠? 옛날에 그 거친 군사정부 시절 때는 굉장히 인권도 탄압당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효율적인 리더십이 반면에 있었던 그런 거에 비해서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유가 들어오고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또 민주주의 하나의 약점이기도 하죠. 좀처럼 강력하고 효율적인 리더십이 잘 형성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침 제목도 리더십 포럼이고 도산 선생의 삶을 다시 한번 제가 뭐 새롭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아까 어떤 회원분은 저한테 도산 선생에 대한 저서까지 주셨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시대에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이분은 주옥 같은 말을 많이 남기신 분이죠. 다른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도 말을 많이 남겼지만 특히 이분은 주옥 같은 말을 많이 남겼는데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말해놓고 잘 안 지키죠. 예,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지만 그 말대로만 하면 다 되죠. 근데 이 도산이라는 양반은 그 말한 거를 그대로 지킨 분입니다. 그게 참 대단한 거고, 또 정치 사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인격에 대해서, 자기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그대로 지키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얘기, 뭐 광화문, 여의도 이런 데 가서 큰 구호 외치고 떠드는 건 쉬운데, 그죠? 세월호 참사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자기 가게에 그러면 소방전이 잘 있는지 확인하느냐. 그 생활 습관에 들어가게 되면 안 하게 되죠? 그게 원래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내로남불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드문 분 중에 한 분이다 하는 거고, 이분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사명이 부국강병이었습니다. 부국강병. 여러분, 우리 조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도덕을 최고로 치는
문명이에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부국강병하고는 거리가 먼 학문체계입니다. 부국강병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리학이에요. 유교예요. 왜? 부국을 하면은 돈이 많이 생기고 상업이 발전하면은 빈부격차가 발생해서 사회 질서가 혼란해진다. 네. 적당히 생산해서 적당히 나눠 먹자. 균산균분. 이게 성리학의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부국은 안 돼요. 경제 성장 이거 안 됩니다.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경제 성장을 리드한다. 이거 유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강병 이거 유교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힘이 세지는 거죠. 네, 문인 지배가 무너집니다. 부국 강병을 어느 때 했느냐? 옛날 전국시대 때 했어요. 춘추 전국시대 때 네, 부국 강병을 하지 말자고 등장한 게 공자님입니다. 공자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왜 늦게까지 부국 강병을 하지 못했느냐? 성리학이 가장 철저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거를 이 새로운 신세대인 도산 안창호 선생 때부터 안 된다. 부국강병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차원에서 부국강병을 주장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죠? 1906년에 국립협회, 미국에서 창립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에 우리가 왜 왔느냐? 미국 같은 나라를 본받아가지고 문명과 부강의 가지와 잎이 번성해서 과실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 부국강병에 문명을 더해서 부국강병 플러스 문명이 개화된 나라. 이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 이미 1906년에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가요? 119년 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돼버렸죠. 네.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지만 8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또 여러분의 선배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도산 선생님이 바라던 1906년에서 바라던 조국의 부국강병과 문명개화가 지금 이루어진 형국입니다. 도산 선생은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평안도 출신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이 서북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 경기나 서울 지역의 기호 출신과 달리 뒤에 좀 마이크가 울리나요? 괜찮으세요? 네. 서북 출신이라는 거. 두 번째 평민 출신이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양반 출신이죠. 이승만 박사는 누굽니까? 양녕대 군파. 예. 그 몰락한 왕족이긴 하지만 왕족의 후손인데 비해서 이 양반은 평민 출신이라는 거.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기독교. 그죠? 평안도의 기독교 출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서울 지역의 양반 출신하고는 아주 결이 다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태어난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사에서 1870년대생들. 매우 중요하죠? 1875년 이승만, 1년 있다가 김구, 78년에 안창호, 79년에 안중근.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분들이 전부 18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1910년대 또 중요하죠.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1960년대 중요하죠. 586. 586들이 1910년대나 1870년대생들만큼의 일을 해줘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향에서 공부를 하다가 1894년에 서울로 와서 근대적인 개화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다. 이때 이미 다 아시는 대로 고향에서는 동네 처녀죠. 이혜련 씨와 정혼을 해놓은 상태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미국을 가면서 평생 배필로 100년 해로라고는 못하죠. 도산 선생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필로 삼게 된 겁니다. 개화의 회오리 바람 속으로 1897년에 독립협회 이거 우리 한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제 집이 마포라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늘이 아니군요. 어제 저쪽 가다가 독립문을 보게 됐는데 이 독립협회 우리 한국의 독립의 시초를 이룬 거고 여기서 누구의
강의를 듣느냐? 이 서재필 박사 아시죠? 서재필 박사라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가핀정변 때 김옥균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한 분이죠. 그랬다가 1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개화운동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이 서재필 박사의 당시 배제학당에 모인 제자들이 75년생 이승만, 78년생 안창호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배제학당에서 이분들이 공부를 했고요. 이때 안창호 선생이 남긴 기록에 보면 나도 서박사의 연설로 감동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서박사가 연설한다면 밥 먹을 시간을 그만두고라도 따라다녔어. 내가 지금 그전보다 변했다고 한다면 그 변한 원인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이라는 책과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길준의 서유견문. 이 유길준이라는 분도 나중에 친일 혐의가 좀 묻어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사에서 그래서 잘 연구를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깊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분이에요. 서유견문이라는 책과 서박사에게 감동을 받은 결과다. 나는 이 두 어른의 감화를 잊지 못한다. 나중에 도산이 미국에 망명을 했을 때 거기 또 망명해 있던 서재필 박사와 LA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죠? 수십 년 전에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분투했던 두 사제가 미국에서 망명객이 돼서 만난 그런 장면이에요. 제자가 먼저 죽죠. 안창호가 먼저 죽고 나서 서재필 스승이 한 말이에요. 안창호는 링컨 같은 사람이다.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이다. 정규교육은 못 받았지만 하늘이 부여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다라고 자기 제자를 칭송해 마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민공동회. 여기부터 태극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극기.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백정도 올라가서 쌀장수도 올라가서 연설할 수 있는 이 만민공동회.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의 시초가 오리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만민공동회를 조직하고 연설하고 이끌었던 두 청년이 바로 우남 이승만과 도산 안창호. 우리나라에서 우남을 좋아하는 분은 또 도산 좀 경시하고 도산을 높이는 분은 우남을 또 못마땅해 하고 또 백범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남을 또 타개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고 같이 한 마음으로 했던 분들인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가면서 이렇게 서로 북돋아야지 핥히고 끌어내리고 이렇게 해서는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백범과 우남과 도산을 같이 올려야 됩니다. 같이 올려야 돼요. 그 유명한 평양 대동강의 쾌재정 연설. 이게 20살 때 이분이 연설을 어마어마하게 잘한 분이죠. 제가 나중에 지금 105세 철학자신가요? 김영석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연설을 잘하신 분입니다. 우남 이승만도 연설을 잘한 사람이고요. 백범은 연설을 그렇게 잘하면 백범은 무인이죠. 무인. 이승만과 이 도사는 기독교 교회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연설에 아주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이 고관 대작들이 밤낮으로 선하다는 기생을 불러다가 풍악 잡히고 놀이를 다니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면 이래갖고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평양 대동강의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일약 정치적인 스타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만민공동회에서 맹활약, 연설가로, 조직가로 맹활약을 했지만은 이것도 잘 안 알려져 있죠. 만민공동회에서 의회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의회를 거의 만들 뻔했거든요. 물론 약식 의회지만은 거의 만들 뻔했는데 고종이
의회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깨고서 친위 쿠데타를 하죠. 그래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습격해가지고 보부상과 군대를 풀어서 습격해가지고 1898년 12월 400여 명이나 되는 이 인재들, 400여 명이 되는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일제히 검거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약속이 깨지고 만민공동회가 깨지고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게 1898년 12월입니다. 그의 겨울에 한국의 입헌국 설립의 첫 번째 시도가 아주 장렬하게 좌절되는 거예요. 그 여파로 이승만은 투옥. 이때부터 5년 6개월간 이승만은 감옥에 있습니다. 안창호, 윤치호는 망명. 김구는 절로 들어가요. 안중근은 고향에 들어가가지고 사냥하는 걸로 소일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 있던 이승만. 제가 2년 전에 이승만 강의했잖아요. 한성 감옥에 있던 이승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입니다. 구한말에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있는 인물을 다 쫓아내. 있는 인물을 고종이 민비는 그때 돌아가셨지만 다 쫓아낸 거예요. 서재필도 미국으로 쫓아냈죠. 안창호는 미국으로 망명했죠. 이승만은 감옥에 쳐넣었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 뛰어난 인재들, 장차 한국의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될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 쳐넣고 미국으로 쫓아내고 중국으로 쫓아내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100만 한국의 인구 중에 인물이 없겠습니까? 인물이 차고 넘치죠. 다만 인물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지 않는다. 좋은 인물들은 다 순살에 치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근처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유권자이죠? 유권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주권자입니다. 내 눈으로 한국의 지도자를 또 한국의 유력 엘리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물을 다 쫓아내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종이 전제정치를 일삼으니까 우리 한창호 선생은 하는 수 없이 1910년 나라 망하기 몇 달 전이죠. 미국으로 캘리포니아로 망명을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전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갔어요. 요게 안창호 선생이 미국을 방문할 때 발급받은 패스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요, 멀쩡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식민지 된 나라 중에 패스포트 발행하다가 망한 나라 없습니다. 다 그 전에 망했지. 근데 우리 대한제국은 국제기구에도 가입했었고요. 적십자에도 가입했었고, 우편연합에도 가입했었고, 그 다음에 대사관도 있었고, 몇 나라 안 됐지만, 패스포트도 발행했고, 이러고 있다 망한 겁니다. 요게, 여기 보면은, 여기 안창호라고 써있죠? 샌프란시스코에 갔더니 뭐 한국 사람이 거의 없죠. 대부분 한국 사람의 인삼, 우리 고려 인삼, 장수. 근데 뭐 인삼도 다 가짜를 팔고 그랬어요. 우리 조선인들이. 집이 불결하고 교포들 가봤더니 집이 뭐 냄새나고 뭐 큰 소리로 싸우고 말하고 이러니까 도산 선생이 이때부터 계몽운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몽운동을 시작을 하고 엄청나게 한국 사회가 변하니까 이 한국 사람들에게 집을 렌트해 주던 미국인 집주인이 왔다가 너무 변했으니까 한국에서 무슨 지도자가 왔는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크게 변했다 하는 거고, 이 도산 선생은 뭐니 해도 조직의 귀재입니다. 조직. 친모계를 만들고 공립협회, 나중에 대한민국민의 전신이 되는 이 조직들을 만드는 조직의 귀재. 이거는 우남이 못 따라가죠. 우남 선생이라는 분은
그 도코다이 스타일이라. 도코다이란 말 아시나요? 도산 아카데미에서 일본 말 쓰면 좀 이상한. 도코다이. 그 도코다이 스타일이시라 조직을 이렇게 잘 화목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시고, 이 도산 선생이 그거를 뒤지작거리를 하는 그런 조직의 귀재. 그래서 우리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도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LA 근처에 리버사이드라는 이제 귤의 아주 산지인데, 여기서 열심히 귤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이분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한 거는 꼭 같이 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귤을 따자 그러면 자기가 가서 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국 과수원에서 귤 한 개를 정성껏 잘 따는 것이 곧 우리의 나란 일이다. 우리 주변에 나란 일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은 큰 소리만 빵빵 치는 사람 많죠. 나라가 걱정이야. 그래서, 어? 근데 요만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요만한 일부터 차근차근 자기 집 앞부터 쓰는 거. 옛날로 치면 요즘 아파트 때문에 쓸 게 뭐 있겠어요. 9시에 불 끄고 잘 것. 셔츠 바람으로 밖에 다니지 말고. 꼰대죠. 네, 엄청난 꼰대입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9시에 불 끄고 자라는 얘기 웬 말이냐. 그리고 유명한 조직이죠. 공립협회를 역시 만들고 지회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이 리버사이드를 미국 사람들이 일컫기를 코리아타운이다. 지금 코리아타운의 시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이게 도산이 거의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도산공화국이다. 그리고 이때 경사가 겹치는 거죠. 첫 아드님인 필립. 한자는 이렇고 필립, 영어로 필립. 그 장명 쓸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서야 된다. 한자로 필립. 뒤에 여러분 이거 글씨 보이세요? 저쪽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1909년에 대한인국민회를 창립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때 도산의 모습. 이게 공립신보. 이런 거를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이런 신문을. 이 신문 보고서 정보를 얻는 거죠. 이랬다가 도산이 이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기 미국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도모를 할 것인지. 우남은 어떤 길을 택했죠? 우남 이승만은 남아서 공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린스턴 박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도산은 공부보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조직을 하고 훗날을 도모하는 작업을 하는 게 먼저다 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1907년 귀국을 해가지고 자기의 특기인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다가 신민회라는 거 아세요? 네, 우리 역시 도산 아카데미는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조직입니다. 가보농민 전쟁은 몰라도, 쉐이켈의 의병운동은 몰라도 신민회는 알아야 됩니다. 왜? 신민회는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정, 대한 독립을 주장했던 정식 단체, 비밀결사의 정식 단체.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동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병운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신민회에 있는 겁니다. 신민회. 이거를 조직한 사람이 누구냐? 도산 안창호다. 탁월한 탁월한 조직가답게 국내에 있는 5개 세력을 다 통합해가지고 여기 참여한 사람들 보세요. 양기탁, 이동희, 이동영, 안창호, 이시영, 이회영, 이상재, 이승만, 김규식, 신채호, 김구희, 윤치호. 여러분 들어본 분들이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란 인재들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1907년에 신민회라는 대한민국의 원형이 되는 조직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신민회의 취지문이에요.
이때 들어와서 한국의 개화파가 명확하게 반일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또 좀 불편하게 들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김옥균의 갑신정변이나 김홍집의 박영효의 갑오개혁은 친일개혁이에요. 친일개혁. 무슨 말이냐? 지금 청나라의 압제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으니까 일본의 힘을 빌려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거를 조선에서 일으키려고 했던 운동. 그게 바로 개화운동입니다. 모델이 일본이에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에요. 아니, 청나라를 모델로 하겠습니까? 러시아의 짜르를 모델로 하겠습니까? 일본이 그때 근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모델로 하는 운동을 벌인 게 개화파 운동인데 여기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한국의 개화 운동을 지원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믿음이 있고 그죠? 그거를 한국의 개화파 지도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다고요. 언제까지? 1905년 러일 전쟁 때까지. 여러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이 있죠? 그거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서 보세요. 그 정도 되면 우리 교과서에서 다 가르쳐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못 봤죠? 왜 못 봤냐? 내용이 너무 친일적이에요. 안중근이 1909년에 이또를 죽이고 위승 감옥에서 쓴 그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자가 몇 페이지 안 돼요. 인터넷 가서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러일 전쟁까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대를 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깨서 한국에서 러시아를 쫓아내고 지금 고종하고 러시아가 아관파천으로 짝꿍이 돼 있잖아요. 이걸 깨고 일본이 한국의 개화파를 지원해서 갑오개혁 같은 그런 정부를 다시 한번 세워줄 거를 한국의 개화파는 기대했다. 근데 일본이 러시아를 깨고 나서 한 짓이 뭐죠? 외국군을 뺏어갔잖아요. 울사보호조약 이런 걸 체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친일 개화파들이 일제히 반일 개화파로 돌아선 겁니다. 그때 안 돌아서고 계속 친일로 남아있던 게 이완용 일파예요. 일진의 이완용. 이 사람들도 다 개화파였어요. 근데 개화파의 주류들은 이때 전부 일제히 반일 개화파로 돌아서서 웅집한 게, 결집한 게 어디냐? 바로 신민회다. 그러니까 한국의 신민회는 민주공화정을 지지했다는 것, 그 다음에 반일 독립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국시와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딱 떨어지는 기관이다. 군주정을 부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지향했다. 그죠? 왕정은 망했지만 공화국 원형이 12년 뒤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바로 이 신민회가 모태가 돼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민회 창립일을 국경일로 만들자. 그럼 국경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왜 국경이 많아져서 좋아서 그러시는 거죠? 하나를 빼자 이거예요, 그럼. 어느 하나를 빼면 되냐? 개천절 빼면 됩니다. 개천절. 개천절 10월 3일에 당군이 개천절 세운 거 맞아요? 양력 10월 3일 BC 2333년에 신민회도 비밀결사를 언제 세우던지 날짜를 몰라요. 네. 그러나 개천절도 하잖아요. 신민회를 국경일로, 신민회 창립일을 국경일로 하자. 그게 제 주장입니다. 이때 이제 도산이 한참 유명해지고 유력 인사로 떠오르니까 이또 히로부미, 이것도 논란이 많은 설이 분분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또 히로부미 통감이었죠. 당시 한국 통감이 도산 안창호한테 접근을 하죠. 이또는 지금 이완용하고도 한번 손 잡아봤다가 일진회하고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가 지금 한국의 파트너를 구하는 거예요. 한국의 파트너를. 그랬다가 도산이 뜨고 한국의 개화 세력들이 세를 넓혀가니까 나이 차이는 30살 이상 차이 나죠. 도산한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네, 정확한. 그때 이또루명이가 뭐라고 그러냐. 도산 그대의 연설은 잘 알고 있다. 그대는 열렬한 애국자이니 난 일본인이지만 당신이 조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일본 유신의 공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선도 훌륭한 나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마음을 열고 터놓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가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도산 안창호가 만일 일본이 한국을 위한 왜 이랬죠? 만일 일본이 한국을 위한다면 만일 일본이 한국을 위한다면 그리고 한국의 자주 독립을 허락한다면 일본은 어찌하여 한인으로서 한국 독립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라면 가차없이 체포하고 투옥하는 것인가? 이것이 한국을 위해 주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토요 부미가 그것은 내 생각을 이해 못하는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일이다. 이거 보통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그러면서 이토요 부미가 나는 한국과 청을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개혁해서 동양평화를 이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산 안창호가 이런 얘기하죠. 일본을 잘 만든 것이 일본인 그대인 것처럼 한국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혁신케 하시오. 만일 메이지 유신을 미국이 와서 시켰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겠는가? 메이지 유신은 안 됐을 것이라 믿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가 아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거기서 회담이 끝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때 일본이 와서 개혁 안 해줬으면 니네는 개혁 못했어. 대한제국 밑에서 고종 밑에서 계속 신음했을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일본 사람들한테. 니네 그러면은 패전하고 나서 미국이 와서 점령했잖아요. 그때 7년간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개혁을 해줬어. 그걸 전후개혁이라고 해요. 노동조합도 만들어주고 국민교육도 시켜주고 여성에게 참정권도 주고 그러면 미국 밑에서 계속 살지 그랬니? 그럼 일본 사람들 딱 입을 다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70년, 80년 지난 지금 개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보다도 개혁해서 지금 열강의 하나가 됐죠? 이런 걸 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처럼 지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계속 그랬을 거예요. 거봐, 일본 밑에 있는 게 낫지. 일본 벗어나니까 엉망진창이 되잖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역사. 그죠? 자, 다시 해외 망명. 돌아왔던 우리 안창호 선생님 활동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하얼빈에서 일이 터지죠.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안중근의 논리는 그거예요. 나는 1905년까지 일본을 믿었다. 일본을 모델로 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근데 왜 1905년에 우리 한국을 배신했느냐. 그죠? 그 배신하는데 맨 앞에 이토 히로부미 네가 서 있으니 나는 너를 처단하겠다. 이게 아주 명징한 논리죠. 명징한 논리입니다. 1909년에 죽였어요. 이토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 서북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경찰이 안창호한테 들어온 겁니다. 안창호가 배우겠거니 하고. 그래서 헌병대에 구속이 돼요. 용산이네요. 여기 헌병대에 구속이 돼서 이 용산이라는 데가 여러분 위안스카이가 이모군란에 진압하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청나라가 병자호란 이후로 처음으로 조선에 들어온 거거든요. 군대가. 그때 주둔지가 용산이에요. 조선 주차군 주둔지가 용산이에요. 미군 주둔지가 용산이었죠. 오늘 아침 보니까 다 공원으로 멋지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엄청난 큰 성취를 한 겁니다. 헌병대 구속이 되죠. 뭐 관련이 없으니까 금방 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추록 후에 다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망명길에 오르는 거고 도산이 망명하자마자 1911년 일제가 800명을 검거해요. 신민회, 대성학교 이거
우리 도산이 세운 학교죠. 800명을 검거하면서 완전히 한국 개화 독립운동의 씨가 말라버립니다. 아까 고종이 400명 검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제가 800명, 인제를 1200명을 검거해버려가지고 없애버렸으니 이게 나라가 되겠느냐. 이러니까 안창호가 해외로 망명을 떠난 거고요.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체됐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죠? 조금 서두르겠습니다. 그때 떠나면서 불렀던 작사했던 노래가 이 거국가.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가사를 보면 아주 요게 안창호 선생이 다닌 곳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안 간 데가 없죠. 심지어는 호주까지, 필리핀, 멕시코. 야,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나요? 이거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고생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녔다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조직,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910년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이것도 신민회와 더불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1910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 그 교육만 하잖아요. 나라는 1910년에 왕정은 망했지만 미국에서 의회가 탄생했다니까요. 대한인 국민회라는 코리안 어셈블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1910년에. 이게 모태가 돼서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쪽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왕정이 꼬르륵 하고 무너졌지만, 썩어서 무너졌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근대 시민 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력이 의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정부를 만드는. 완전치는 않았지만 정부를. 그 과정에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잡아야지 무슨 다른 뭐 이런 거를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대한독립, 여기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신민회, 대한인 국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갑오농민전쟁, 대한의병, 의병운동, 그 다음에 북한의 주체사상 정권, 이거는 다 격가지예요. 격가지. 북한 정권한테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놓을 수 있어요? 한국 민족의 운명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시민들, 그런 시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북한이 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그죠? 해외 최초의 자치기관을 선포를 했다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법률을 제정하며 만국 공법에 상당한 가정부, 임시가짜죠. 임시정부를 설립할 것이다. 만약에 순종이, 여기 용희 왕제요. 순종이 동경에 가서 장록을 받을 거면은 우리는 우리의 임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순종이 장록을 받죠. 이왕가로 편입이 되잖아요. 일본의 황족제도에 고종, 순종이 들어간다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습니다. 일본 천황 집안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이왕가가 받아요. 그래도 1945년까지 계속됩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종묘의 재산은 1945년까지 성대하게 지내죠. 고종과 순종은 나라 지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 패밀리를 지키는 데는 아주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록을 받는다면 도산이 말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의 임금이 아니다. 우리의 임금이 아니다. 이게 대한국민의 입회증서. 여기 새로운 시대가, 정부가 탄생하는 거고, 여기 누구라고 써있죠? 이승만. 이게 이승만의 대한인 국민의 입회증서입니다. 이거는 의연금 영수증이고요. 멕시코에까지 조직이 되었다 하는 거고요. 멕시코에 조직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 4명의 자녀. 그죠? 총 5명, 1명 더 이제 커밍 순 하는 겁니다.
재밌는 두 샷이죠. 안창호 선생의 옆모습과 오남이 이승만 박사의 옆모습. 두 젊은 청년이 해외에서 미래 한국을 꿈꾸면서 무슨 구상을 하고 있었을지요. 뭐 흥사단 얘기는 여기서 더 안 해도 되겠죠. 흥사단 이런 핵심 멤버들이 여기다 계시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흥사단이 잘 되고 있어서 사실 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세계사 선생님이었는데 장상철 선생님이시라고 이 선생님이 흥사단 단원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분도 이북분이셨는데 그렇게 도산 선생과 흥사단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도산이 했던 말들. 조국을 망하게 한 것은 이완용만이 아니다. 나도 그 책임자다. 내가 곧 그 책임자다. 아, 이거 듣기 싫은 얘기죠. 조국을 망하게 한 건 이완용 때문이야. 응? 세월호 참사가 난 거는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이태원 참사는 누구 때문이야? 근데 그 원인은 다 나 때문이야. 나로부터 줬던 거다. 이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아무 잘못했는데, 안 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나가자 죽자 하는 독립운동의 급진파들한테 나갈 준비를 하고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아, 이것도 참 인기 없는 말이죠. 막 하는 거 좋아하지.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남기셨죠.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이거죠. 임시정부를 만든 사람이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죠? 이승만 박사지만 이승만 박사를 옹립해서 임시정부를 그나마 끌고 간 사람은 초창기에는 안창호,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김구, 이 두 분이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 이 둘이 또 앙숙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자기는 노동국 총판에 머물죠, 안창호. 나는 잠시라도 대통령 대리라는, 이승만이 오기 전에 대통령 대행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대리라는 자리에 앉아서는 몸이 떨려서 심우할 수가 없어. 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러 왔을 뿐입니다. 이런 분 없을까요? 지금도 조직만 하고서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러면 온 국민들이 그분 하라고 할 텐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건너왔을 때 이승만과 안창호 두 분이 지금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다 황제다. 지금 여러분이 다 주권자다. 오직 한 명 한 명이 다 주권자.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독립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 군사 한 명에 10,000명을 먹이려면 6만 원이 든다. 1개월에 6만 원이 든다. 무슨 준비를 할 거냐? 과거 10년간은 나간다 하면서 준비 아니했기 때문에 못 나간 것이요. 나간다 하는 대신에 준비한다 했었으면 벌써 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이분은 무력투쟁이나 이런 걸 반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헛되이 하지 말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죠.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이승만이 외교 노선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 무력투쟁을 반대했느냐? 이승만의 그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거기 보면 미국하고 일본이 진중한 기승으로 드디어 붙으니까 뭐라고 해요? 온 민중이여 봉기하시오. 일어나서 일본인의 철로를 다 끊고 일본의 전기를 다 끊고 드디어 때가 왔어. 봉기하시오.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아무 때나 해서 그냥 망하고 그러지 말고 잘 우측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봉기하시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쉽게도 임시정부가 이승만파와 이동희, 그 다음에 안창호, 영은형 이걸로 갈등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사회주의 이 이데올로기 투쟁까지 겹쳐져 가지고 서로 이거를 이제 수습하려고 안창호가 여러 가지로 애를 쓰죠. 조직의 귀재답게.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임시정부가 이제 유명무실화 되면서 이승만도 떠나고 안창호도 24년 말에는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귀임을 하게 되는 거고, 안창호가 떠나자마자 1925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임시정부 의정원이 탄핵을 하게 돼. 우리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부터 탄핵당하는 탄핵의 역사가 아주 유구하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5년 만에 탄핵당한. 그러면서 분열을 하는 겁니다. 저쪽 사람들에 의해서 독립이 될 바에는 차라리 독립이 안 되는 게 낫다. 안창호에 대해서는 저 평안도 서북판호. 거기에 대해서 안창호가 뭐라고 하느냐. 아까 구자완 이사장님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나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는 아량이 없고 오직 저만 옳다함으로 그 혹독한 당쟁이 생긴 것이다. 나도 잘못할 수 있는 동시에 남도 옳을 수 있는 것이거늘 내 뜻과 같지 않다 해서 사문단적이라고 하며 멸족까지 하고야 마는 것이 사화요 당쟁이었으니 이 악습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정과 존경에는 변함이 없음이 문명 국민의 본색일 것이다. 자, 우리가 부국강병 문명가가 다 했는데 이거는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안상호 선생이 1927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100년 전에. 지금도 못 고쳤죠? 네. 우리 한국인들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거 진영 대립, 진영을 뛰어넘어서 국가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단결력. 네. 이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래도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 최고조니까 우리 지금 우리 나라의 진영 대립이 최고조로 됐습니다. 이분은 정말 독립운동의 진심입니다. 다시 미국에서 상해로 돈 모아가지고, 이분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금 조달. 우리 이승만 박사는 자금을 쓰는 사람이고, 안창호 선생은 자금도 열심히 모아요. 줄 떠가지고 자금 모으고, 뭐, 이래. 살림꾼이죠, 살림꾼. 이렇게 해서 1930년에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근데 이때 또 사회주의자들이 이탈하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죠, 절반의 성공. 이럴 때 이제 이승만과 안창호한테 하늘이 주신 기회가 옵니다. 뭐냐? 일본이 만주사병과 대륙 진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반도를 일본이 차지하는 것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은 뭐 지금 나라가 아니게 됐습니까? 프랑스, 유럽, 영국, 아무도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외교권 뺏어갈 때 정동에 있던 외국 대사관들 그날로 다 철수했어요. 오케이, 이 나라는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운함과 도산이 바랬던 건 뭐냐? 저 일본이 폭주해갖고 미국이나 소련하고 전쟁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봉기해야 될 날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진주만 기습을 했잖아요. 유명한 중국의 지성인 후스가 그런 말 했죠. 그걸 보고서 일본이 할복을 시작했다. 우리 중국은 일본의 할복에 카이쇼 도우미가 돼주자. 이러니까 도산이 기회다 하고서 상하이에서 암약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기운을 받아서 우리 임시정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죠. 들어서 알고 계시죠? 윤봉길 의사. 이거 재생이 되나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한번 잘 보세요. 아주 생생하게 잡혔어요. 폭탄 투척 장면. 이게 지금 천황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지금 상하이를 일본이 점령했거든요.
거기에서 고관 대작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단상 위에서 생일 파티, 축하 파티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도 많잖아요. 이때 터진 거죠. 터진 거 보셨죠? 그래가지고 고관 대작들이 죽고 병신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1932년이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야, 지금 자기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는데 중국인 자기 군대도 못한 짓을 우리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폭탄 하나로 적의 장수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짱제스가 그냥 경탄을 하는 거죠. 이승만도 이거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원래 이승만은 테러에 대해서 저기 평가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건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난.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김구 선생을 절대로 신뢰하여 임시정부를 성원해 준 것은 모두 윤봉길 의사의 자문것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해방의 단서가 된 카이로 회담에서 짱제스가 한국의 자주 독립을 주장해 줬거든요. 그걸 해서 연합국의 동의를 얻은 것은 그 원인도 역시 윤봉길 의사의 의것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김구가 백범이 꾸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범하고 윤의사, 그 다음에 측근막은 아무도 몰라. 그때 도사는 상해에 있었는데 도사한테도 말을 안 해줬어요. 응? 그리고 의거가 된 당일 사람을 보내갖고 10시 이후에는 집에 계시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산이 무슨 일이지? 하고 거류민 단장인 이유필의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프랑스 경찰과 일본 경찰한테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의사 홍보공원 의거 때 백범 김부가 체포된 게 아니라 도산 안창호 아무 관계없는 도산 안창호 몰랐다니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막 석방운동이 일어나고 도산도 단식 투쟁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죠. 장군이 몇 명이 죽고 이랬으니까 지금 이 도산을 한국에 압송하지 않으면 백범을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조계 경찰을 압박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932년 무려 22년 만에 조국에 돌아왔는데 체포된 몸으로 돌아왔다. 오자마자 일본 검사가 취조를 하죠. 야, 지금 일본이 중국까지 다 먹고 있는데 조선 독립이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조선 독립은 반드시 성취되고 감옥에서 나가면 또 독립운동하겠다. 그러니까 징역 4년을 때려버리고. 이때 감시 인물 카드이고요.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그 장면이고요. 이때 이혜련 여사,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이혜련 여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의 남아있는 운명은 알 수 없으나 서로 옥에서 목숨을 바친다 하여도 하나일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장래는 자연에 맡기고 평소에 지은 죄과를 참회하고 심신을 단련해서 옥에 있거나 반에 있거나 어디서든지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오직 화평한 마음으로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거 정치가라기보다 약간 성직자 같죠? 이 안에서도 지금 도 닦고 계시는 거예요. 나나 당신이나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 몸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완전한 화평에 이르도록 합시다. 내가 이처럼 고요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던 결과 오직 사랑을 공부할 생각이 많아지는 동시에 이것을 당신에게 선물로 줄 마음이 있어 사랑 두 글자를 보내오니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옥중에서 보내는 선물을 받으소서. 무슨 로맨스 소설이 나오는데. 아, 이거 참. 그러면서 애들이 보고 싶다. 응? 애들 보고 싶은 마음은 평시보다 더욱 간절하다. 그 중에 막내 아들 거의 못 봤잖아요. 필영이 생각이 더 많습니다. 하는 옥중 편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따님 두 분하고 단란한 한때를 보내던 장면이고, 요게 장성한 후에 요게 이혜련 여사고, 그죠? 요게 장남 필립, 요게 아까 그 필영이, 막내 아들 필영이, 요건 두 따님.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US 아미하고 US 네이비에 들어가죠. 막내 아들하고 필선이라는 따님하고 장남하고. 나중에 뭐 영화배우도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한국에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보석이 돼서 추록을 하셨어요. 근데 추록했으면은 가만히 얌전히 계셔야 되는데 또 평양으로 가서 군중이 4천 명 모이는 데서 연설을 막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안창호를 맞이했던 여운형. 여운형은 좌파 인사잖아요. 그죠? 그러나 안창호하고 친했습니다. 같이 독립운동을 하니까요. 이거는 여운형, 조만식, 안창호. 고당 조만식. 이때 이 평양에 와서 서울에서 막 연설을 할 때 이분이 당시 살아계신 거예요. 누구죠? 연세대 철학과 김영석 교수. 지금 105세. 당시 17살이었어요. 숭실고등학교. 평양 숭실 학생. 제가 숭실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에요. 고당 조만식도 우리 선배님. 비록 나는 서울 숭실이지만. 이분이 나는 그동안 교회에서 주로 목사님들의 설교만 들었다. 야트막한 야산만 보다가 비로소 큰 산을 본 느낌이었다. 도산 선생은 아주 높은 산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까 다시 투옥되신 겁니다. 다시 투옥됐어요. 그때 장희욱이라는 흥사단원 이분이 목격한 서대문서의 입감제철 밖에서 옷을 벗고 나선 모습은 피골상접이었다. 굽어진 젓가락 같은 다리, 갈빗대가 아른거리는 가슴, 반쯤 빈 자루같이 된 뱃집, 모든 피레를 잃은 듯이 길어 보이는 두 팔은 저승의 사람을 보는 듯도 하였다. 앙상한 얼굴에. 그때 모습이에요. 그때 잘생기셨던 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다시 일본 검사가 지금 일본이 중국까지 점령하고 미국이랑 좀 맞짱 뜨려고 하는데 일본의 실력을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창호가 멋있는 말을 하죠. 일본의 실력을 나는 잘 안다. 나는 일본이 그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여 갖기를 진실로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인 대한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에요. 원한 품은 2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에게도 득이다. 한국이 독립하는 게 일본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 맞는 말씀이죠. 우리 기미독립선언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미독립선언 한번 읽어보세요. 일본 욕 안 해요. 안 하고 니네가 9년 전에 우리 병합한 거 그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물러나라고 막 물러나고 동양 평화를 위해서 우리 우정을 쌓자 이런 거예요. 훨씬 멋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즘 일본에 대해서 막 그냥 너무 악다구니 쓰잖아요. 이분들은 안 그랬다고요. 오히려 저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일본 잘 되길 바란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을 독립해야 돼. 한국 더 이상 잡아둬서는 원한 품은 2천만의 이웃을 이 말대로 됐잖아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관심 안 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국, 미국처럼 한일 관계가 서로 우정 있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큰 발전이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경성대대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찾아온 지인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대개 부인과 아이들은 평안하오.
이렇게 어려운 곳을 오니 반갑소. 내 혼이불을 들고 내 다리와 몸을 보고 이렇게 되고는 사는 법이 없어. 나는 본래 심장병이 있는 중에 위까지 상한 몸으로 이번 다시 종로서에서 삼복염천 좁은 방에 12명이 가득 누워있으니 내 몸은 견딜 수가 없어. 의사 말이 나는 지금 7가지 병이 생겼다고 하고 이가 상하고 치아가 빠졌고 폐간이 상하고 엉막염, 핀부염 모두 상한 곳이 없어. 그 종로서가 나를 이렇게 만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뼈만 남고 피가 말랐어. 나를 일으켜 안아주시오.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인이 메이지 천황이에요. 메이지 천황 때 한국이 병합당했거든. 목이나 네가 우리 민족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김치가 먹고 싶다. 마지막으로 간병하신 분이 선생의 몸을 수척할 대로 수척하시어 뼈와 가죽만 남으셨다. 그러나 눈을 뜨실 때면 안광만은 번개에 같았다. 얼마 후에 다시 번쩍 눈을 뜨시면서 간신히 혀를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 낙심마오. 낙심마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낙심마오. 낙심마오. 1938년 3월 10일에 60세 젊은 아까운 나이에 타계를 하셨고요. 장례식에 가족들이 못 왔어요. 그냥 지인들 6명으로만. 그래서 맨 처음에 망우리에 묻히셨다가 나중에 옮겼지만은 우리 이혜련 여사와 아들은 61년 만에 1963년에 와야 고국에 방문하게 되었고 잘 아시는 대로 1973년에 도산공원에서 두 분이 합장했습니다. 이혜련 여사고요. 또 나오셨네 이분. 건강하시니까. 이분이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세대 사람에게 일본하고 손잡자고 하면 참 힘들다.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 우리도 결국 마찬가지가 되고 만다. 악은 더 큰 악을 낳고 그건 또 더 큰 악을 낳는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인격으로 마음이 좁은 일본을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도선 선생도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되 무조건 일본 너는 안 된다. 너랑은 나 얘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도 일본이 제국주의를 그만두고 패전 후 80년 동안 남의 나라 한 번도 침략 안 했고, 그죠? 경제적으로 컸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법치의 가치, 인권의 가치를 대한민국하고 공유하고 있는 우방국이죠. 유감스러운 점이 많지만.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이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더더욱이 중요한. 그랬을 때 일본이 1905년에 전쟁에서 러시아를 깨고 한국의 개혁 정부를 그야말로 도와줘야 될 그 타임, 절실한 타이밍에 안중근의 말대로 어찌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호랑이의 위해서로 뱀과 고양이의 짓을 했단 말이냐. 어떤 식으로 일본이 그런 짓을 한 거, 1905년에. 그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동의하는 일본인들과, 양심적 일본인이라고 합시다. 그 일본인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전통에 선 우리 한국의 신대아파, 이 둘이 손을 잡고서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자유와 민주와 평등과 복지와 인권과 법치를 향해서 경쟁하는 두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본을 얼마든지 리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실력을 갖고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일본이 따라올 수 있게끔, 일본을 리드할 수 있게끔 그런 대한민국이 되자 하는 거고, 그게 아마
도산 선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